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국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가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가 횡령했다고 혐의를 받는 금액이 50억 이상이어서 굉장히 거액이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혐의, 그러니까 해외 도피해서 조국 장관의 청문회 직전에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려고 했다고 하는 그 증거인멸 혐의, 해외 도주 등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거라 예상을 했고, 역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오늘 보도된 특경가법 위반 그런 혐의 이외에도 조범동 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조범동 씨가 2016년 2월 달에 코링크 P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설립한 그 펀드를 가지고 WFM이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를 합니다. 그게 2017년 10월 달쯤이 되는데, 근데 2017년 10월 달에 이제 종전 경영진들의 주식 일부를 넘겨받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를 하는데, 그게 2017년 10월 말쯤 됩니다. 그런데 2017년 연말에 테슬라의 2차 전지를 납품한다라고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면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당히 급등을 합니다. 그 당시 공시했을 때보다 한 2배 가까이 폭등을 하고, 거래량도 많이 된 걸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 이 변동이 있지 않나. 많은 어떤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에 공시를 잘못 읽고 들어가서 손실을 본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과연 저 부분의 거래가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조작 혐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도 조범동 씨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어떤 혐의로 조사할 것인지에 관해서 약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죠. 동양대 총장 명의의 공사사항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그 위조된 표창장을 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조 사문서 행사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울대 의전원에서도 제출했냐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나아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보면 이제 펀드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서는 2016년 2월 달에 그 코링크 P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설립이 될 때 자금 5억 원이 조범동 씨, 저 이모 씨의 계좌에서 나왔고, 그 돈은 정경심 교수가 제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이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렇다면은 코링크 P의 자금도 정경심, 만약에 운영한 거에 대해서도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는 부인하고 조국 장관도 부인하고 있는데 일부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관여했다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금도 정경심, 운영도 깊이 관여, 이렇게 되면은 코링크 P의 실질적인 사주가 정경심, 이렇게 인정될 소지가 있죠.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와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설립한 펀드에 두 개 다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걸려들 소지가 있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불똥이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코링크 P가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인 오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뇌물죄 여부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코링크 P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시기에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코링크 P가 어떤 사업 기회를 취득한 것,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는 금전, 뭐 재물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제공받아도 그것이 뇌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기회, 투자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역시 뇌물죄로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문갑식 기자의 진짜 팁인가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갑식 기자가 그 취재팀에서 상당히 깊숙이 취재를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두 사람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문제가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린 내용 중에서 조국 장관의 처남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250주를 250주를 주당 200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죠? 한 1년 전에 주당 만 원이었던 주식을 200배, 한 주당 200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상원 전 대표가 218만 원에 또 50주를 취득을 하죠. 왜 이런 고액으로 취득을 할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게 있어야 이렇게 투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한 전제입니다. 손실 볼 걸 알고 투자할 사람은 없죠. 그리고 뭐 주당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0배를 주고 취득하는 건데, 액면가치 200배를 주고 취득하는 건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엑시트될 가능성이 있고 그 주식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뭐 3배, 4배가 한 10배 이상 자기들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을 때 그게 들어가겠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의 더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코스닥 회사나 뭐 또는 비상장 회사가 상장될 때 뭐 옆에서 계약서를 본다든지 하는 경우에 좀 있는데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상당한 어떤 고가로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100% 그렇다 단정하는 건 아닌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고가로 출자를 할 때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제가 겪어본 경험에 비춰서 추론하면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출자가 예상이 됩니다. 뭐 100억이나 200억이나 뭐 어떤 그렇게 자금이 들어올 게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가 좀 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출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밸류를 매겨야 되는데, 밸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 직전에 투자한 투자가가 얼마에 투자했느냐, 그런 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만 원, 218만 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자를 받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250주, 주당 200만 원 5억 투자하고 50주를 218만 원에서 1억 한 3천 되나요? 그렇게 투자했는데 만약에 한 300억, 400억, 500억이 출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걸 제시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거액을 출자를 받아도 그 회사의 경영권 51%를 쥐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0억을 출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뭐 200배, 250배로 받았다, 그걸 한 300배 받아라고 그러면은 금액이 주식 퍼센티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상당히 이 주식 퍼센테이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도 출자 단가도 낮아지고 51% 주식 지분을 지키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포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정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5억 원
주당 200만 원에 출자했을 시기 그 전에 다른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쪽하고 투자 의향서라든지 이런 게 그 무렵에 되었느냐 또는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에 있었느냐, 이 출자를 하고 난 직후쯤에 한 2, 3개월 사이에 그런 투자 의향서나 출자 그런 것이 체결이 됐냐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거액을 출자 받을 때 자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액을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받아들이려고 했구나. 그런 추론도 하나의 추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제 조만간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위조사무소 행사, 위계형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자본시장법,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공직자윤리법과 그 다음에 뇌물죄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갑식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이 최선을 다한다더라도 단기간에 결코 결말 끝까지 다 파헤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사건 규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특검이 한번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다 더 자세한 사건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또다시 한 번 더 불거져 나올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윤석열 검찰과 수사팀들이 수사에 매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을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검찰에게 지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